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 금리의 반등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독일이 사상 초유의 86조 원 규모의 예산 대란을 맞으면서 미 국채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가의 하락 시그널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이 세계 각국의 재정 리스크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 굳건하게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월요일에 주자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기대했던 상승 랠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도 굉장히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근데 기대를 하셨습니까? 기대를 했죠. 계속 연말에 지금 랠리 온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1월, 12월은 11월 특히 말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재미없습니다. 그래요? 네, 재미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양상, 그러니까 한 가지 섹터가 이제 하나씩 불쑥불쑥 튀어가는 sek터, 소위 말하는 종목장, 순환매장이 아마 당분간은 계속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로 반일만 열렸었고, 네. 말 그대로 주말간에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오픈을 한 건데, 결국은 내년에 실적 기대감 있는 반도체 쪽 위주로 반등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위주 반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좀 급등들을 했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반대로 오늘 좀 쉬었던 종목들,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HBM은 좀 약했었고, 네. 2차 전지 섹터들도 좀 약했었고, 뭐 로봇도 상대적으로 약했었고 그런 흐름인데, 너무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다시 또 분할 매수 이런 식의 좀 시장이랑 조금 반박자 빠르게 좀 매매를 하신다면 좀 재미는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안 붙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좀 약간 따박따박 단기 매매 연습하시기는 좋은 시장. 뭐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 혼자 뭐 상승이 온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 분위기에 몸을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낭만고양이님 떨어질 거면 팍 좀 떨어지던지 이게 너무 뭐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긴축 종료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좀 떨떠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시장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지난주는 뭐 저희 추수감사절 때문에 이제 휴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이 연말을 좀 끌고 갈 만한 동력 자체가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네. 여기에 또 유가도 좀 변동성이 좀 크고 있는 상황이고, 오펙 회의가 이제 좀 미뤄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 이번 주도 사실은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PC 발표도 또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어떤 방향성,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강보합 상태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오늘 뭐 어찌 보면 좀 재미없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잘 가니까 또 이제 재미있었다라는 평가도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뭔가 큰 활력이 있다라기보다도 미국 시장의 어떤 활력이 좀 붙어야 이게 좀 옮겨 붙는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많은 이벤트들 같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재미없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반면 우리 박현상 팀장님은 오늘 굉장히 재밌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 제가 최근 오늘 금요일과 호흡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매매를 하시는 분은 재밌고요.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자되었던 종목들, 뭐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종목들의 결이 어떠냐면은 소위 손을 쉽사리 되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섹터, 그 업종에 대한 약간은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아까 황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종목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종목장의 특징은요, 버는 분만 벌고요. 거기에 나중에 내가 견디다 못해 나중에 참여를 하면은 꼭지에 들어가게 되죠. 아마도 그런 시장 흐름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하루에 한 번씩은 바뀌고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과거에
생각에 답습돼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면은 시장을 계속 욕만 하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장은요, 1년에 반 정도는 계속 이랬거든요. 그 주도주가 딱히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어제랑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강보합이 끝났어요. 저희는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수를 잘 보지 않는 구간이라 얘기를 합니다. 지수를 보지 않고 종목의 매매에 국한하는 구간. 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요, 손절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뭐 자세하게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알아보기 전에 이래가지고 연말에 지금 산타 랠리가 오긴 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의문이 들어요. 혹시 네. 오게 된다면 뭐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좀 오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사실 산타랠리의 어떤 시점이 보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이유로 해서 강한 소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아마 오늘 뉴스 많이 보셨던 분들은 온라인 매출은 정말 괜찮은데 오프라인은 썰렁하더라.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런 여러 소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11월, 12월 약간 뒤로 가서 저희가 한꺼번에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뭐 베스트바이나 미국의 여러 이제 리테일 기업, 유통업체들의 어떤 데이터를 따르게 되면 그래도 온라인 매출은 괜찮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에 대한 어떤 소비 지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뭐 신용카드 연체율부터 시작해서 소비 지표가 많이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네. 우려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게 나온 이 소비 지표 같은 것도 야, 이번에는 마지막 소비 아니야 이게?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지금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조금 우리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 네. 약간의 종목 단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기변에는 여전히 이제 빅테크 오늘 뭐 국내 시장도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은 온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이 예. 상승 추세를 좀 주고 있고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의 키워드는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반도체를 주말 동안 계속 봤다는 얘기를 시작 전부터 하셨는데 정말 딱 맞아떨어졌어요. 특정 반도체 섹터가 또 이렇게 간다.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곳곳에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정확하게 좀 오르고 있는 반도체주들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일단은 오전에 좀 잠깐 요즘 특징은 아침에 잠깐 20-30분은 뭐 약간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근데 네. 그 한 20-30분 지나고 나면 그날의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보이고 그리고 그 섹터나 그 종목이 장 마감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가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AI와 관련된 반도체들 결국은 오늘도 그쪽 sek터들이 좀 계속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 이제 묶어지는 요 이제 삼각편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요? 그렇죠. 예. 팹리스 좀 사실 요즘 최근에는 사실 좀 많이 좀 그 AI 반도체 때문에 뭐 HBM 때문에 조금 잊혀졌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그쪽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강하긴 했었죠. 칩셋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가온 칩스도 있었고 오늘은 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AI 시대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주식시장 또는 일제 우리 실생활에서 받아들인 지 한 1년여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AI라는 물결이 1년으로 끝날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과거에 AI가 HBM이든 뭐든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학습을 많이 했겠죠. 학습을 많이 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내는 건데 뭐 쉽게 말해 뭐 쉬운 예로는 뭐 동영상 뭐 하나 만들어줘 하면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 네. 뭐 그림 찾아줘 하면 그림 그려줘 하면 뭐 그림 그려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실생활에서 보기 시작했죠. 이러려면 기존에 있었던 GPU가 아닌 이제 NPU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리는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관련된 프로세서들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팹리스에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에서 그 팹리스에서 설계한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끔 할 수 있는 작업을 디자인하우스에서 하고
파운드리,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시장들이 본격화될 건데 또 그 소프트웨어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또 디램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디램이 평균 한 8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AI와 관련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12기가에서 16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HBM만 봤지만 디램, 전통적인 디램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심택이라던가 뭐 대덕전다라던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도 같이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보는 것들은 아니고 내년에 어차피 컨센서스가 최상위 보고 있는 상위 섹터는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예, 물론 컨센서스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대외적인 모멘텀이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넘어온 게 없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을 딱 열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가장 좋은 것들은 뭐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신규 상장 주식들 일부 수급으로 밀어 올라가는 그런 종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의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반도체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확히 이 시간에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온다라고 네. 박정훈 팀장님, 박현사 팀장님 두 분 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지난 한 주 동안 이게 화두가 됐거든요. 박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단 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주도주라는 섹터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은 기술적인 해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조금 어느 정도 유행을 하고 관련 섹터가 신고가 혹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접목이 될 때 그 종목들이 열어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썩 좋은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이 회자됐을 겁니다. 아마도 온 디바이스 AI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물결이라든 그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위 저희식 표현으로는 잡을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확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주 아마 목요일, 금요일부터 그게 시작됐다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혹은 XR 글래스 이런 디바이스 안에 AI를 자체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거. 여태까지는 우리가 요에 있는 클라우드에서 인터넷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산이 크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NPU라는 게 필요할 거고 오늘 NPU 관련주들이 다 떴는데 그게 디자인하우스건 혹은 팹리스라고 할 수 있는 IP 관련 기업이건 다 설계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하는 쪽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만 지금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쪽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심텍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그 심텍 같은 모바일 베이스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HBM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은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 종목들은 모바일 베이스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그 휴대폰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온디바이스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 XR이든 혹은 VR이든 혹은 AI 스마트폰이든 이것이 개화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실적이 적당히 있어도 모바일 종목들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예.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것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소켓입니다. 테스트 소켓이라 얘기하는데 소켓 관련주도 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섹터까지 같이 살펴보신다면은 일단 오늘 얼마나 움직인 거는 좀 소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GPU는 이제 큰 연산을 담당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버 이런 데 들어가서 AI를 운영하게 하는 반면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다 생성형 AI를 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더 GPU보다는 NPU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던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생각보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일단은 뭐 우리 실물 시대는 아직은 조금 먼 것 같기는 한데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대는 사실 확실히 미래를 확실하게 좀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NPU는 이제 딥러닝에 적합한 연산들을 하는 이제 그 칩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 설계된 칩을 말하는데 이제 GPU보다는 좀 작고
그다음에 소비 전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 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이 관련된 NPU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급등을 많이 했었고 네. 앞으로 NPU가 더욱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팹리스와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죠. 우리가 뭐 파운드리를 살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나 TSMC를 살 수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칩들을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인데 중간에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게 이제 디자인하우스다 보니까 네. 뭐 오늘 최근에 상장된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 대표적인 이제 그 특수 목적용 칩을 생산하는 회사죠. 그쪽도 많이 움직였었고 칩셋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이 과거에는 보면 사실 그 좀 마진이 좀 박했습니다. 네, 마진이 굉장히 박했고 모바일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박했는데 AI 시대를 오면서 디자인하우스들이 좀 크게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생산이 옛날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그에 맞는 칩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디자인하우스라는 게 이제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 사이에 그렇습니다. 있는 다리를 놔주는 다리를 놔주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네. 쉽게 말하면 뭐 저희끼리 한 얘기지만 이게 네. 해도 모르겠는데 팹리스 업체들이 크게 설계를 하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아이돌 대상감을 이제 좀 약간 길거리에서 피킹을 한다라고 하면 디자인하우스가 예쁘게 가꾸고 춤 연습도 시키고 노래도 시켜서 데뷔를 시키는 게 파운드리에다 데뷔를 시키는 게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단한 비유인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업종들이 2000년, 2015년부터 20년까지 특히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만 많이 나왔지 사실 실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AI 시대를 만나면서 조금 내년에는 좀 회사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들이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연계되어 있는 게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로지가 있고 네. 뭐 최근 상장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랑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RM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회사가 있죠. 거기와 같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오늘 하루 좀 부각됐었죠. 네. 지금 인텔의 차세대 CPU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 네. 여기에도 지금 NPU가 탑재됐다는 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삼성의 최신 노트북에 이 메테오 레이크 CPU가 들어간 걸로 알려졌다고 하니까 이게 이미 시중에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출시되기 시작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애플, MS, 삼성 곳곳에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만들고 있는데 박종훈 팀장님 네. 이 분야에서 더 이상 이제 엔비디아가 최강자가 아니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이제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지금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좀 다변화가 되고 이 산업 자체가 약간의 좀 양분화가 되든 뭐 다변화가 되든 네. 이런 어떤 시장 점유율이 있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관심사가 조금씩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라는 트렌드가 사실 상반기를 끌어왔잖아요. 이제 끌어오게 되면 이 생성형 AI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소비자 손에 어떻게 들어오겠는가? 네. 결국에는 전 세계를 좀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은 B2C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생활에 있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AI를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라는 거 가지고 챗 GPT는요. 개인 비서화 시킬 수 있는 나만의 챗 GPT를 만들 수 있는 챗 GPT S라는 걸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퀄컴에서는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로 해서 우리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가 그만큼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 온 디바이스에 어떤 식으로 본인의 어떤 플랫폼을 심어 넣을지 또는 어떻게 활용할지 본인의 클라우드는 어떻게 또 확장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전에는 파운드리랑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점점 더 막 복잡해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점점 어려움에 지금 빠져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뭐 NPU 요걸 말씀해 주셨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분야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이제 강했던 게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많이 떴어요. 네. 왜 떴냐면 LPDDR5 설계했다 그래서 그 시황 보시면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LPDDR5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DDR은 아시겠죠? 디램이니까. 네. 근데 LP가 로우 파워입니다. 저전력이에요. 저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온디바이스를 제대로 워킹을 시키려면 저전력이 들어가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하이닉스가 좀 만들죠. 그래서 제주반한테 설계하고 하이닉스 만들고 이런 식의 약간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텍은 우리가 알고 있는 FC CSP라 그래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두 종목을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둘 다 모바일 베이스 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소위 우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2.5D 패키징에 얘기하는 그런 HBM 관련주들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반도체에서 포함된 반도체 공정 안에 들어있는 장비주들이었고요. 그중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소외됐던 것들은 모바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다 소외됐었거든요. 기존까지는. 기존까지는. 네. 왜냐면 모바일 안 살아나니까. 왜냐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아이폰 팔린다 그래도 그냥 비슷하고 국내 삼성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화웨이 출하량 늘어났다 그래서 그게 애국 소비인지 아닌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모바일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저는 지난주 공부를 해서 좀 느낌이 왔었는데 오늘 종목으로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모바일 안 올라간 건 뭐지?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올라간 디자인하우스 IP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4일 연속 크게 올랐으니까 저도 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종목을 갈지 아니면 지금 올라오지 않은 모바일 비중이 높은 종목을 선택할지 이건 여러분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게 맞다라고 단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장의 좀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올랐던 것들 이런 것들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도 모바일에서 가장 강했었던 대형주인데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일깨울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우리가 지금 관정에 넣어놓고서 해보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LG노텍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모바일 쪽이고 아직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움직일 때 이 온디바이스 때문이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인지가 되어 있으면 처음 오르는 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즉 그 팩터를 알고 모르는 거의 차이가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연결된 이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결 맥락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까 소켓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GPU 할 때도 HBM 할 때도 소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공정 안에 있는 소켓이 들어가서 거기서 확인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는 건 당연할 건데 거기서 최근에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새로 들어간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신고가 쓴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에 왜 들어가는지 그 종목도요. 모바일 비중이 높아서 안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오늘 신고가 난 거를 이유를 이해하고 영업이익률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드디어 갈 수 있다. 이런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매매 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본은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해하고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기본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쪽이 뭐 좀 새롭게 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HBM은 그쪽 소부장들은 좀 너무 비싸다는 평가들이 있고 온디바이스 AI는 오늘 올랐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비싼 건 맞는데 고점 신호는 아직 안 나왔다. 네, 그런 관점을 보면 그냥 키 맞추기 정도지 저는 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사실 올 상반기 2차전지 주식들도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분명히 더 갔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시기적으로 12월만 잘 넘기면 12월 조정만 오고 잘 넘긴다라고 하면
특히 오늘 셌던 주식들이 향후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서 대시세 뭐 10배짜리 신고 10배가 내는 주식들을 보면 처음에 다 4주 신고가 또는 뭐 60일 신고가 뭐 그다음에 뭐 역사적 신고가를 간 이후에 또 결국은 역사적 신고 그 대시세가 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심리적으로 밑에 있는 주식들을 사고 싶어 합니다. 네. 근데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모든 테마나 섹터들이 대장이었던 주식들이 항상 더 가고 대장이 꺾이면 2등주, 3등주도 같이 꺾입니다. 꺾일 때는 그리고 더 빨리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는 결국은 대장이 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 온 디바이스 AI 네. 시장의 대장은 누굴까요? 아직은 조금 물음표예요. 네. 아직은 물음표고 지금은 HBM 다 초반에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은 다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또는 NPU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우르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들 중에서 내년도에 실적 개선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어떤 건지 또는 펀더멘탈상으로 가장 부담이 없는 건지 또는 가장 오랫동안 주가가 쉬었는데 내년에 폭발적으로 회사 개선이 되는 게 어떤 종목인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주가가 신고가를 가더라도 저는 부담이 없다 생각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면 신고가에서 잘못 사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10일인가 연속 양봉이고요. 네. 9일. 네, 9일 연속 네. 양봉인가요? 제가 잘못 셌나 봅니다. 지금 보면 가는 주식들이 신고가를 더 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대로 잘못 사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계좌 관리거든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서 이 종목이 얼마 이상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내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식이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죠. 얼마 올라갈지 얼마 내려갈지 모릅니다. 네. 그건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주식을 매매해서 얼만큼 손실을 보겠다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으로 얼만큼 수익 나겠다 내가 못 정하죠. 네. 근데 내가 딱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내가 이 주식으로 손실은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손실은 이만큼만 보겠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 시장 안 좋아할 때 제가 드린 말이 뭐냐면 살아만 남으면 기회는 또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엄청 안 좋았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가려느냐는 듯이 또 종목들은 또 살아서 또 움직이고 또 신고가를 내고 있고 또 시장은 또 기회를 계속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고 워렌 버핏도 결국은 절대 잃지 마라. 그리고 1원칙을 지켜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국은 신고가 매매는 하시는데 리스크 관리 가장 중요하다. 좀 약간 옆길을 샜는데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관련 뭐 굉장히 큰 행사가 있다는데 이게 반도체 시장에 또 내일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죠.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 그런 게 있었죠. 빅테크 기업들 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뭐 챗 GPT라는 어떤 생성형 AI를 내놓고 있었고, 네.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드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위에 올라간 온 디바이스에 대한 AI를 하겠다라는 것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그만큼 지금 그리고 구글의 뭐 바드나 제미니 같은 그런 이제 어떤 플랫폼도 이제 올해 이제 뭐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물론 연기가 되고 있지만, 근데 아마존은 그게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은 많은 빅테크 중에 얘네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물론 이제 AWS라는 이 클라우드 엄청난 이 클라우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발전시켜도 뭐 정말 이상할 게 없는, 그리고 이제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빅테크 중에 가장 높은 예. R&D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번에 이제 아마존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 세계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뭐 반도체 쪽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B2가 반도체주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달 들어서 코스닥 B2 절반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어갔다. 리스크가 생기면 이거 좀 타격이 반도체 쪽에 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무조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HBM 관련주 중에서 아마 B2가 늘어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 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달 안쪽으로 어떤 식의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주도주 혹은 강한 주식 얘기할 때 장이 빠질 때 강한 주식을 주도주라 얘기를 했고
그런 주식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시장 장 빠질 때요. 빠질 때 HBM 관련주만 강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빠질 때 강하게 사려는 우리 개인 투자 움직임이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올라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그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옆으로 표현 좀 그렇습니다. 눕고 있어요. 종목이 박스권 상단에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 강하게 발현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슬슬 답답해한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팔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 혹은 익절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보면은 오늘도 장이 코스닥이 0. 몇 프로 정도 얼마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 수는 거의 2배거든요. 그럼 오늘 빠진 것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이 평가손이 크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HBM 난 진짜 좋은 주식을 들고 있어. 근데 나머지 예전에 그 손실나던 종목들은 줄줄줄 새요. 그럼 거기 평가가 빠지면서 소위 신용에 따른 담보 부족이 조금씩은 나올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담보 부족 나올 확률은 그 시장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황 팀장님도 얘기 잘하셨어요.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새로운 온디바이스라는 뭔가의 그 섹터가 나왔다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인정을 하신다면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HBM 샀을 때의 노력은 뭡니까? 주도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뭡니까? 시장 좋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1%든 마이너스 1%든 기존에 내가 비투를 했었던 종목들이 만약에 조금 내가 감내 가능하다면 만약에 여기서 옮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목들도요 아마도요 그 몇 개 빼놓고는 실적이 그렇게 강하게 비트한 종목들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느 한 섹터를 강하게 땡길 만한 최장 체력이 되질 않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HBM 쉬고 모바일 돌리고 혹은 2차전지 안에서도 셀이 가고요. 혹은 소재가 가는데 다른 거 장비는 좀 쉬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종별로 혹은 그 같은 업종 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결을요 100%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싸게 사지 않은 이상에는 종목을 들고 있기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이럴 때 조금 더 매매라든지 혹은 나의 그 계좌에 대한 종목 리밸런싱을 하는 시기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이건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요즘에 이제 AI 시대, 또 AI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과거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는 시대를 제가 좀 상기를 해봤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 때는 또 MS 도스, 그렇지. 베이직 이거를 이제 컴퓨터 학원 가서 막 배우고 그랬잖아요. 네. 명령어 넣어가지고 엔터 치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AI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 생성형 AI라는 게 많은 다양한 이제 어떠한 범국민적으로 이게 쓰여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AI를 이제 활용한 그러한 이제 교육을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챗 GPT의 뭐 본인의 어떤 비서, 그러니까 쇼핑 비서가 될 수도 있고 투자의 비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본인만의 비서를 만드는 그러한 플랫폼이 나오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교육이 만약에 범국민적으로 퍼질 때 어마어마한 또 상승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좀 인사이트를 예. 넓게 한번 가져보셨고요. 두산 로보틱스 말씀하신 것처럼 9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중인데 시총이 5조 원을 넘었었는데 다른 로봇주들하고 좀 유독 차별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여기만 유독 오르는 겁니까? 계속? 일단 뭐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네. 기간 수급이 탁월하고요. 그 중에서 연기금 수급이 좀 탁월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그 종목이 계속 가는 거를 추정을 할 때는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오거나 두 번째 트렌드 메가 트렌드거나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탈락을 하는 거고요. 올해 실적은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후년 정도부터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실적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빼도록 하고 그건 메가 트렌드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이 메가 트렌드는 맞겠죠. 맞겠는데 그건 왜 두산 로보틱스만 그렇게 강한가라고 저도 고민을 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새로운 뭔가의 꾸러미 예를 들어 ETF라든지 혹은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가의 로봇에 대한 꾸러미가 선택이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들을 들어가는 금액 혹은 주수 자체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만약에 100억이라는 로봇을 살 수 있는 꾸러미가 있다고 칠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전과 상장 이후에는 다를 겁니다. 같은 100억이더라도 기존의 종목들,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한 여러 종목들을 일부 덜어내서 두산 로보틱스를 사겠죠.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매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족족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저희도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 이렇게 큰 혹은 시총이 5조 이상의 회사가 이렇게 매일 양봉을 크게 사오는 건 저도 오랜만에 보긴 봅니다. 하지만 추정을 한다면 아까 그런 결로 신규 상장주의 일종의 꾸러미가 형성이 돼서 꾸준하게 들어온다 정도로 아마도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로봇 관련주 전체 안에 이렇게 돌고 있는 유동성이 그렇게 막 엄청 풍부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요. 그럼. 그렇죠. 대장주로만 몰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뭔가 그 안에서도 종목의 특징을 혹은 그 한 종목의 특정이 되려면은 기술적인 해자가 있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다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소팅을 하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예.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수급적인 면이 좀 특징이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심지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 유입됐다는 건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되는 종목에서 매매하겠다 그런 개념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느냐일 것 같고 사실 네. 이걸 매매하는 주체들이 뭐 한둘도 아니고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오늘 이쪽 섹터들이 다른 종목들은 다 약했는데 이 두 종목만 셌다는 거는 다른 종목은 매매하지 않고 여기서만 매매하겠다 또는 섹터 안에서 한 종목만 매매하겠다. 되는 종목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가는 주식이 더 같고 그렇다 보니까 심리가 좀 모이고 수급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냥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만 그냥 으로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블룸버그 예측에 따르면 MSCI 한국 지수가 뭐 20%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는데 그 이유가 이런 종목 상장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MSCI가 우리 추정하는 근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러더라도 코리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우리 EPS 상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국내 지수 추정 같은 경우가 11월, 12월이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많은 변수와 가장 많은 그 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 보면 확인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에코머티랑 네. 그 두산 로보틱스 얘기했는데 매매 결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를 치니까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툭툭툭 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장 공통점도 보면은 지금은 신규 상장으로 좀 쏠려 있게 하는 것도 시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주들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좀 시장 얘기 크게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감산 연장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26일이었었죠.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가 네. 이제 11월 30일로 연기가 됐는데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각국의 사정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어떤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월가에서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리더로서 어떠한 감산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나라는 좀 사정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산유국들이 그 원유 생산량, 원유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국가의 재정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낮은 가격대도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또 감산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네. 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사정이 좀 다르죠. 사실 네옴시티라 뭐 여러 엑스포 나가야 될 돈들이 많고 투자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지금은 내가 조금 희생하겠지만은 감산을 통해 가지고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러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과 미국도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디리스킹,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의존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탈피하겠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생산량을 좀 조절해야겠다가 아니라 각 국에 우리가 만약에 생산할 수 있으면 뭐 전략 비축유든 아니면 원유 재고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너무 의존을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유가에 있어서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는 5%가 올라갔다 그 다음날 4%가 내려가고 뭐 이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30일까지 어떠한 외신 뉴스가 나올지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예,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예.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은 뭐 물론 이제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죠. 만약에 감산이 된다면요. 네. 하지만 이게 계속 삐그덕거린다면은 그 변동성은 하루 이틀 다르게 뭐 72불로 갔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75불로 가 있다가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이 밴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가 만약에 뭐 수요도 좀 둔화되고 한다고 치면은 유가가 좀 하향될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감산도 잘 안 된다고 만약에 치면요. 앞으로 유가가 점차 낮아진다고 했을 때 뭐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항공주 좀 떠올리긴 하는데요. 항공주가 저번에 미중 정상회담 하고 유가가 좀 빠졌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항공주가 유가 빠지면서 오르긴 올랐는데 좀 약간 우리가 하루 오르고 계속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유가가 빠지면은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과연 누가 여행을 갈까? 이게 어떤 그 본연의 리스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빠지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건데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워킹할까 이게 자체가 저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게 유가가 항공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공유가 이제 항공사에서 어떻게 레이팅을 하는 시기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고 여기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유가 빠지는 부분을 과연 예측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 안 할 거라 생각. 왜냐하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억나시죠? 추석 전후에 100달러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들 자체가 변동성이에요. 그 변동성이 항공사의 수익성이 얼만큼 온고잉하게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리스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7월 달, 8월 달까지 중국 관광객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오프닝부터 시작한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수요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다시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는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가 하락이 경기 침체를 예고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과연 올 연말에 유가가 떨어질 것이냐만큼 경기 침체가 찾아오느냐 아니면 수요 폭발이냐 요거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역대급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예. 뭐 어디선 또 이렇게 현장이 굉장히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저 블랙 프라이데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예,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뛰어가서 보통은 원래 텐트를 쳐요. 미국 사실 때? 예, 그 전날 텐트를 치고 왜냐하면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은 또 빨리 가서 겟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또 언제 이렇게 싸게 사겠어라는 생각에 텐트도 치고 그 안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이 열면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사고 이랬는데 지금 가장 이제 핫한 뭐 메이시스나 뭐 많은 소비자들이 늘 그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던 곳이 이제 널널하다는 거예요. 예, 물건도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소비가 완전히 꺾인 거 아니냐.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오니까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온라인 매출이 지금 사상 최대다. 네. 이런 뉴스를 좀 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아마 좀 갈팡질팡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여러 이제 소비 때문에 11월, 12월이 늘 미국은 좋았던 어떤 증시 매번 뉴스에 뭐 정말 뭐 사상 최고치 매출을 올렸다라는 게 거의 뭐 늘 도배가 되듯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수그러들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나름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분명 사실은 소비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은 과거만큼의 소비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2024년이 되면은 그럼 소비가 정말 지속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에 나와 있는 미국 뭐 데이터 지표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값 할인을 했는데 인플레 때문에 반값이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원가가 자체가 위에 300불로 올려놓고 네. 여기서 50% 한들 예전에는 200불에서 50% 하면 100불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150불에 사고 있는 예,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나마 근데 우리 뭐 화장품 기업들은 그래도 좀 여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좀 선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뭐 그 데이터는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기사상을 보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내 화장품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최근 우리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있잖아요. 네. 그쪽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도 그쪽은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제가 여태까지 17년간 회사 다니면서 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소비주들의 패턴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 별로 좋은 적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게 그 전에 잘 나오더라도 기존의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온 게 좀 크고요. 특히 IT 기기 업종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라리 반도체 본연의 혹은 IT 본연의 결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하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반도체에만 꽂혀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결이 있으니까 네. 일단. 아니 사실 근데 말씀이 맞는 게 우리나라는 상황이 지금 더 안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우리나라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일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첫 주 동안 카드 사용액이 9월, 10월보다도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통계청 조사 결과. 앞서 뭐 방분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시들했다 그러고 네. 이런 상황이면은 내수 소비 관련 기업들은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뭐 그렇죠. 지금은 결국은 너무나도 괜찮은 테마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안 되는 또는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섹터에서 우리가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려서 뭐 유가가 떨어지니까 항공주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 사실 좀 약간 올드한 아이디어긴 하잖아요. 네. 주식 투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요즘에 주식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정보의 전달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스마트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웬만한 그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는 뭔가 돈을 매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어떤 섹터에 배분하느냐 그 차이인데 우선순위부터 좋은 것부터 쫙쫙쫙 좋다라고 하는 것부터 배분을 하고 나면 사실 뭐 내수 소비주라던가 뭐 물가 관련 주식들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화학 주식들 이런 쪽에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정말 싸져서 정말로 펀더멘탈 메리트가 있어서 뭐 좀 배당받을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또 강추 하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쪽 종목들은 당분간은 그냥 비추세장 또 비추세 흐름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PF 리스크로 지방 건설사들이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줄 폐업에 들어갔다라고 하지요. 홍콩 ELS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면 수조 원대 손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목이 더 간다고 포모에 빠지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투자, 근거 있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